한국을 표방할 수는 있지만 한국과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전 세계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폴란드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새로운 반전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년 전 5조 원가량의 K2GF 180대 분량 1차 계약을 체결했던 한폴 양국은 조만간 2차 계약건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계획은 2025년부터 2차 계획이 실시되어 총 820대의 K2PL 중 5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고 320대는 한국에서 직도입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폴란드 디펜스 24데이즈 방위산업 컨퍼런스에서 K2PL 생산에 대한 로드맵을 통해 다소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K2PL 개발 생산 일정이 2027년으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3일 디펜스 24와 파웰 베이다 국무장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4월 약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한 파웰 국무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180대의 추가 K2 전차 계약이 올해 즉시 체결될 것이며 계약 체결 이후 바로 납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1차 계약 180대의 K2GF 인도 이후 2차에서 추가로 180대의 K2를 직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해당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카이, 풍산 등 한국군과 폴란드를 포함한 수출 고객을 위한 군사장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제조라인과 기술센터를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와 한국의 국방협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지하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강력한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기술, R&D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기도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폴란드 산업계와 폴란드 정부가 단일팀으로 그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K2 전차 2차 계약의 협상 체계가 즉시 계획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이 계약에서는 지원 차량을 갖춘 추가 180대의 주력 전차를 조달할 것을 명시합니다. 이번 협정은 폴란드 지원기금 내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된 뒤 올해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전차는 K2PL 납품 프레임워크 내에서 일부 부품 제조 범위를 통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차 하위 부품의 경우는 독자 생산도 가능합니다. 라고 했죠. 즉 K2PL의 폴란드 현지 500대 생산이 2027년으로 미뤄지면서 2년간의 공백기를 K2GF급의 전차로 180대 직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현지 생산 물량이 380대로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폴란드가 한국에서 추가 전차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직 K2PL 생산 업체를 선정하지도 못했고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니 부지 건설과 인프라 구축도 못한 상황이죠. 현재 13개의 업체들이 폴란드 K2PL 업체로 선정되었는데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인 PGZ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 연매출은 하나로 10억에서 100억 안팎 정도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해준다 해도 폴란드 현지 기업이 기술 이전을 위한 장비 구입, 인력 보충, 교육과정 등의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생길 수 있는 전력 공백과 안보 위협을 2차 180대의 한국 K2 직도입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전차가 완전 한국산 K2GF와 동일한 사양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폴란드 업체들의 참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폴란드 현지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파웰 국무장관은 레이더, 락 박격포 시스템, ZSSW-30 포탑 또는 피오르 맨패스와 같은 여러 국내 제조 제품을 한국 측에 선보였으며 이 정도 범위의 국내 생산 군사장비가 통합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했죠. 폴란드가 공개한 K2 생산 로드맵에서 알 수 있듯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바로 K2PL 50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현재 폴란드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총 8년간 500대를 생산하기로 바꾸었다가 또다시 현지 업체 생산 우려로 인해 다시 202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총 360대의 K2 전차를 받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총 980대의 전차 중 680대를 사실상 한국산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직도입 물량이 늘어나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시에 한국의 빠른 납기 능력과 엄청난 생산 인프라를 자연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독일의 큰 고양이들이 한국 블랙팬서의 침공에 저항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놀라운 방산 능력을 집중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폴란드가 예정대로 한국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군대에서 운용 중인 것보다 더 많은 전차를 받게 됩니다. 한국의 폴란드 진출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관측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22년 독일이 레오파르트 1, 2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 이전 승인을 꺼리고 새로운 전차의 인도 속도가 느리다는 것에 좌절했습니다.
방산 전문가 에드워드 김은 독일은 2023년에 한 달에 한 대의 레오파르트 2A7을 폴란드에 인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제안은 한국이 5년 내에 K2 980대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지푸라기처럼 변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포린 폴리시 국방 전문가인 블레이크 헤르징거는 한국 폴란드 팀 구성이 유럽의 주요 전투 탱크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휩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임스타운 재단 야코 보르니오도 마찬가지로 서울 바르샤바 관계를 통해 바르샤바는 군사적 잠재력을 강화하고 중공업을 부활시키는 한편 서울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윈윈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에서 보도하듯 현재 유럽을 포함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한국산 무기인데요. 한국산 무기가 이처럼 환영받고 또 운용국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납기도 가격도 아닌 바로 성능 때문입니다. 그럼 세계 방산 시장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국산 무기가 개발과 납품 그리고 실제 운용을 통해 보여지는 놀라운 반전들, 여기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K2 전차는 10년 내로 유럽에서만 2,000대 운용되는 표준 전차가 될 것입니다. 최근 K2 전차에 대한 유럽 현지 반응이 뜨겁습니다. 폴란드 수출에 이어 최근 루마니아는 K2 표 전차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지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오늘 10일에 시작하고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K2 표 전차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른 후보 기종 간의 경쟁이 아닌 단독 평가로 이루어지기에 그 어느 때보다 K2 전차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도입될 전차 물량을 300대라고 언급한 바 있어 우리 돈 약 7, 8조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루마니아는 T-55 전차 교체가 필요하며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 K2 전차로 기울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루마니아 국방부는 현재 계약된 K9 차주포의 K2 전차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 시대 T-55 전차에 대한 현대화 사업으로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루마니아는 2023년 초 미국 M1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르트 2, 한국 K2의 세 가지 옵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3월 말 에이브람스를 선택하고 54대의 전차 대대를 주문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대기열이 길고 전차 납기 가격 역시 거의 2배나 비싸기 때문에 즉시 고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에이브람스의 최종 비용도 결국 10억 7천만 달러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루마니아군은 진행 중인 명령을 확대하는 대신 한국의 제안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T-55와 T-85, TR-85를 대체하기 위해 최소 300대의 새로운 전차를 확보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루마니아가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였죠. 루마니아가 300대의 K2 전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표준 무기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300대의 K2 전차 도입은 폴란드 1000대 도입과 비교해봤을 때 적어 보이는 수량이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K2 전차 260대보다도 40대나 더 많은 수량입니다. 즉 본토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K2 전차는 한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전차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운용할 1300대의 K2 전차는 유럽에서 운용하는 현존 3.5세대 전차 중 가장 많은 수량이며 전 세계로 넓혀봐도 한국을 포함하여 1560대가 운용되는 3.5세대 전차는 K2 전차가 유일합니다. 현재 가장 진보된 전차를 3.5세대 전차라고 부르는데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강화된 복합장갑, 열화 우량윤과 개량된 텅스텐 탄심의 도입, 개선된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데이터 링크를 통한 통합적 전장 관리 능력, 발전된 정비 시스템 등의 강화된 전차를 두고 3.5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세대 전차의 개량판이지만 기존 3세대 전차와는 전투적 측면에서 매우 큰 발전을 이루었기에 3.5세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동급의 3.5세대 레오파르트 버전은 2A7 이상부터를 지칭하는데요. 현재 유럽에서 운용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도입될 레오파르트는 독일 2A7 350대, 2AA 18대, 헝가리 2A7 44대, 노르웨이 2AA 54대, 덴마크 2A7 44대, 이탈리아 2AA 132대, 체코 2AA 70대로 현재까지 총 712대입니다. 대략적으로 K2 블랙팬서의 절반 수준인 것이죠. 이제 유럽 표준 전차 타이틀을 K2 전차에게 슬슬 내줘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폴란드는 디펜스 입사 데이스 포럼에서 K2 전차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으로는 180대의 K2 GF를 2025년까지 도입 완료하고 남은 물량 820대의 K2 PL 중 500대는 폴란드에서 2028년부터 시작하여 생산, 나머지 320대는
폴란드는 현대로템에서 추가로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500대의 K2PL 생산을 완료하는 시기는 2035년까지, 즉 7년인데요. 이 역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아직 현지 생산업체 선정 및 공장 부지 건설이 시작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추후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한국에서 직도입하는 물량 320대의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죠. 다시 한번 한국의 생산 역량에 대해서 놀라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연구소 IFRI는 1시간 30분가량의 한국 방위 산업의 확대, 주요 특징과 유럽에 대한 영향이라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장인 프랭코스 니콜라스는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특히 불모지였던 유럽에서도 역대급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발표자는 파리 군사전략연구소 연구원이자 현 한국우주전략기술연구소의 배구일 소장이 맡았죠. And it is the expansion of Korea's defense industry. It came a little bit as a surprise to a number of people that Korea became an active player in this field. And so what we are going to do today is try to understand how Korea became such an active player. How is it that Korea is interested in developing such an industry, and what are the respective roles of private sector, the state? Well, your sense, I guess, is that the state must have been quite active in this respect. What's going on, and then what are the strengths of South Korea? Mass production capacity. I think it's many the observers and analysts of defense industry pointing out that European makers don't have this mass production capacity, especially in conventional weapons. But South Korea has. South Korea actually produce just sheer number of the main battle tanker, howitzer, and jet fighters and submarines and ships, and then ammunitions, on and on and on, because of course in North Korea one more time. So we have the huge the capacity on it, and a quick delivery time, and then it was more like just headline news. I think last year South Korea actually delivered main battle tank first patch. It's in 4 months. That's not possible. It's simply not possible in defense industry. It takes at least 5, 6, 7 years. So it was just impressive, to others. At the same time, reasonable cheap price. This is very strong, it's strong, the element. And then constant after-sale maintenance, NATO standardized system. This is interesting. South Korea is not a NATO country, but its weapons are NATO compatible. I mean, the compatible. And then South Korea is American ally. American standard actually apply to South Korea, but easy for South Korean makers to to fulfill this NATO standard. That actually appeals a lot to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n that actually for their the change of Soviet post-Soviet Soviet the weapons with the NATO standard weapons. Field teste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o it's in full support government. 이처럼 잘 나가고 있는 한국 방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제품의 성능이나 업체의 납기 일정과 같은 문제가 아닌 무근거로 비방하는 외부 세력들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 활동 중인 자칭 군사 전문가 유튜브 어그로꾼들의 횡포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그로꾼이 바로 야로slav 볼스키와 데이비드 카미젤라인데요. 이들은 자칭 군사 전문가로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내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폴란드가 여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두 아마추어 평론가가 주장하는 한국산 무기의 폐해는 결국 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처음에는 한국이 약속한 폴란드 현지 생산은 단지 말뿐인 조약이며 현재 어느 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결국은 한국이 모든 물량을 제조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실제로 믿고 있는 폴란드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에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인 피지젯이 직접 성명문을 발표해서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폴란드 자체 생산 불가로는 틀린 것이며 현재 폴란드 내 10개 업체가 선정되어 현지화가 추진 중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두 어그로꾼은 선정된 업체 중 여기는 어때서 안 좋고 저기는 저때서 안 좋고 라며 또 의미 없는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못한 현직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인
크지슈토프 플라텍 대령은 자신의 SNS에 위 두 어그로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계약에는 변함이 없다는 팩트체크를 해주었습니다. 찐 군사 전문가에게 호되게 당한 자칭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인신공격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데이비드 카미젤라는 플라텍 대령에게 당신은 하나에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또는 한국 방산업체들을 향해 컨설팅 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며 반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에 물러설 플라텍 대령이 아닌데요. 참군인인 플라텍은 데이비드와 야로스라프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요? 우리의 수입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해봅시다 라면서 닥치고 계작 가보자를 시전했습니다. 결국 꼬랑지를 내린 두 자칭 군사 전문가들을 향해 플라텍 대령은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수준보다 낮았으며 몇 가지 음모 이론을 만듭니다. 사실 어딜 가나 이러한 분탕 중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국내 일각에서도 왜 폴란드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하냐, 전체 직수출해야 한다, 이거는 기술만 주고 돈은 받지 못하는 호구 계약이다 라는 주장도 존재하는데요. 아니 폴란드는 폴란드에 안 짓는다고 뭐라 하고 한국은 폴란드에 짓는다고 뭐라 하고, 아니 도대체 K2전차 공장은 어디에 지어지는 것인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K2전차가 유럽 표준 전차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 현지에 공장이 지어져 생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생산된 K2PL이 추 제3국에 수출될 때에도 당연히 현대로템은 로열티를 지급받으며 특히나 파워팩과 같은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도입한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EU에서는 각국이 무기를 구입할 시 유럽 내 생산 비율을 50%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기에 유럽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어차피 앞으로 팔지도 못합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신형 전차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기에 이 기회를 잘 살려 유럽 현지에 K2 전차 공장이 지어진다면 막대한 수주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 레오파르트 2A4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며 T-70이나 T-84 같은 구형 소련제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크로아티아, 슬로베키아, 슬로바키아 등 그 수량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수요를 절대 독일은 혼자 수용할 수가 없는데요. 러시아의 서진 정책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 레오파르트는 현재 계약된 물량마저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군수산업 붕괴로 인해 대당 단가가 천정부지로 뛰올랐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 K2 전차는 1,900만 달러로 한화 262억이며 M1 에이브람스 2,500만 달러, 레오파르트 3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진행된 이탈리아 계약건에서는 레오파르트가 대당 900억이라는 미친 가격에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전투기냐고. 더 큰 문제는 이탈리아 계약건 첫 납품이 2028년부터인데요. 즉 첫 생산에만 5년이 걸리고 최초 인도 후 2023년까지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보면 엄청난 수량인 줄 알겠는데 고작 132대이죠. 한국은 K2 전차 180대를 계약 후 3년 만인 2025년 내에 마무리할 예정인 반해 독일은 계약 후 12년이나 걸리는 것입니다. 과장 없이 2037년에는 K3가 나오고 양산까지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마저도 독일은 또 늦을 확률이 높죠. 헝가리는 2018년 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에 첫 전차를 인도받기로 했는데 역시나 지연되어 4년이 흐른 6년째 되는 해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에 블레이크 르징거 미국 기업 연구소 인도태평양 국방정책연구원은 포린 폴리시에 쓴 기고문에서 유럽의 동맹국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며 K2 전차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전차가 유럽을 휩쓸 수 있는데 한국과의 거래는 방산업체 라인메타보다 훨씬 빠르고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전차를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그냥 닥치고 K2 사라.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에서 만든 유럽 표준 전차. 이게 말이 되네. 한국이 자랑하는 전술 지대지 유도미사일 KT즘이 폴란드 현지에서 호평받으며 새로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TM-290이라는 이름으로 수출된 KT즘 미사일은 천무 발사대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로 폴란드에 수출되었는데요. 지난달 25일 파이브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SNS에 놀라운 사진 한 장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에 탑재된 CTM-290 미사일의 실사격 현장 사진과 원형 공사노차 범위 내에 탄착된 미사일의 사진이었는데요. 목표는 반경 9m 내였으나 실제로 7m 내를 타격하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였습니다. 최근 국방일보는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게재했는데 현직 기술진들을 통해 들은 CTM 미사일의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CTM-290은 그 전술급 유도 무기를 천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유도탄입니다. 천무에서 운용 가능한 포드를 발사관으로 씀으로써 천무 발사대에서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 80kg급 천무 유도탄 대비 늘어난 사거리와 늘어난 탄두 중량으로서 강력하고 원거리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5, 4, 3,
1, fire! 원래 저희 목표치가 CEP 9m입니다. 근데 약 영상상으로는 한 7에서 8m 정도 탄착된 걸로 보여서 일단은 성능에는 만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긴장했던 거는 원활하게 발사 절차에 따라갔고 유도탄이 발사되느냐, 초기, 중기 유도까지 잘 날아가느냐가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가 원했던 궤적상 계속 날아가는 걸 보고 약간 안심은 하고 있었던 상태고, 세계 최고의 화력과 정확도를 지니고 있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CTM-290은 앞으로 운용될 폴란드 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18 포병연대 제3 미사일 사단의 포병은 15대의 호마르케이와 그리고 CTM-290이 동유럽을 넘어 나토의 군사력을 극대화시켜줄 게임 체인저라고 소개했습니다. System Homarka, bo mówimy tutaj o systemie wyrzutni rakiet, bazuje na podwoziu firmy Jelcz. Ponadto zabudowany został pakietem wyrzutni firmy Hanwha. Całość systemu spięta jest systemem dowodzenia TOPAZ, który współpracuje z systemem kierowania ogniem Fire Control, system produkcji firmy Hanwha. Zgodnie z umową, która została podpisana przez Agencję Uzbrojenia 2003 roku, 15 egzemplarzy systemu Homarka zostało na systemie Homarka. Umożliwia zamontowanie 2 podów, czyli 2 razy 6 rakiet CGR-080 albo 2 rakiety CTM-290 lub wymiennie rakieta 1 CTM CGR. W zależności od zamontowanego poda w pakiecie mówimy o 2 zdolnościach. Jedną z nich jest Sturm Guided Rocket 080. Jest to pocisk rakietowy o przybliżonej donośności 80 km. Natomiast Chunmoo Tactical Missile, jego zasięg określany jest około 290 km. No to daje bardzo dużą elastyczność w działaniu przełożonych i planowaniu użycia tego systemu. 앞서 언급하였듯 CTM-290은 KT즘을 기반으로 폴란드 상황에 맞게 개량된 모델인데요. KT즘 미사일은 미국의 ATACMS와 동급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ATAC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ATACMS를 운용하고 있지만 미사일 사령부에서 ATACMS의 통제권을 전부 가져가면서 군단급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거리 100에서 200km의 전술 타격 체계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전술탄도 미사일이라는 이름에 맞게 천무 차체에 2발을 탑재하여 육군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KT즘 미사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ATACMS 미사일은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4월 말 비밀리 우크라이나의 ATACMS를 처음으로 지원하였고,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즉각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1일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ATACMS는 러시아군 116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며 다시 한번 그 이름의 명성을 세계에 떨쳤습니다. 이는 역대 러시아군 인명피해 중 손에 꼽히는 규모였죠. 또한 지난 17일 밤에는 ATACMS 미사일이 러군 공항을 타격했는데 러시아의 최신 방공망인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4대와 레이더 기지 3곳이 파괴되었고, 이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이 당시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던 것과 또 타격 후 4시간이 지나도록 화재가 진화되지 않은 것을 보고 러시아군의 실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또한 왜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ATACMS를 원해왔는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ATACMS와 동급의 미사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폴란드가 이번에 도입한 CTM-290 미사일인데요. 그러나 사실 ATACMS와 CTM-290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탄두 중량에 따른 화력 차이죠. ATACMS의 탄두 중량은 228kg이지만 폴란드에 수출한 CTM-290의 탄두 중량은 무려 ATACMS의 2배 이상인 500kg입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24 안토니 워커프스키 기자의 4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KT즘의 총 중량은 약 1.5톤으로 그중 3분의 1이 탄두 무게라고 했는데요. 즉 화력 면에서 KT즘 한 발이 ATACMS 2발격의 화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호마르케이의 경우 CTM-290을 2발 탑재할 수 있는 반면 하이마스는 단 한 발의 ATACMS만 탑재할 수 있어 CTM-290을 탑재한 호마르케이 한 대의 화력이 ATACMS를 탑재한 하이마스 4대의 화력과 맞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미국과 한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위력을 판가름 내는 집속탄의 경우 한국은 놀라운 개발을 통해 최근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AT킴스에 탑재되는 M74 집속탄의 경우 충격 신관을 사용하고 있고 CTM290과 KT짐에 탑재되는 한국산 집속탄 K221 DPICM탄의 경우 보다 진보한 기술인 전자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충격신관에 비해 전자신관은 여러 주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 전자신관은 기계적 충격에 민감하지 않아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므로 우발 사태를 막아 더 안정적이며 내구성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관은 기계 부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가벼우며 작은 크기로 설계될 수 있어서 같은 공간 내에 더 많은 자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관은 전기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응답 시간과 더 높은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보다 빠른 데이터 처리와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목표물과 목표 지점을 향해 더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즉 AT킴스와 같은 사거리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탄도 중량을 실을 수 있는 KT짐 미사일의 경우 275개의 M74 자탄을 탑재하는 AT킴스 대비 최소 50개에서 100개의 K221 자탄을 탑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넓은 범위에 더 강력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K9 155mm 포탄에 사용되는 HE 고폭탄과 DPICM 집속탄 두 가지 방식의 피해율 수치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고폭탄 대비 DPICM탄은 1.2배의 화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K9 대대 대비 K239 천무 대대의 화력은 무려 4.5배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호마르K에서 발사되는 KT짐의 DPICM탄은 그야말로 현존하는 최고의 화력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대대가 한 도시를 지도에서 지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은 DPICM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이뤄내는데요. 집속탄은 적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신 사용하기 까다로운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탄이 지면에 떨어지고 난 뒤 즉각적으로 터지지 않는 불발성으로 인해 이후 사태가 진화된 뒤에 원치 않는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같이 불발된 자탄은 때로는 아군의 작전을 방해하고 민간인들을 공격하거나 무엇보다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알고 만지다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CCW 협의체에서는 1% 미만의 불발률을 지닌 자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정했는데요. 미국의 경우 CCW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국내법이 불발률 1% 미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DPICM 자탄 탑재 무기의 수명 연장과 추가 생산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발률 1% 미만이라는 수치는 현재 전 세계 어느 탄약 업체들도 쉽사리 성공해내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인데요. 전 세계 DPICM의 평균 불발률은 5에서 6% 내외, 특히 러시아산의 경우 20%를 초과하는 자탄이 많아 전쟁 이후 조치에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대표 탄약 업체인 풍산은 이스라엘 슈데마 국영시험장에서 열린 자탄 시험에서 불발률 1% 미만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풍산은 가격이 비싸고 저장 수명이 떨어지는 전자식 자폭신관이 아닌 기존 DPICM에서 사용되는 화공지연식 자폭신관 기술을 사용해 요구 불발률을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화공지연식 자폭신관은 발사될 때 발생하는 강력한 후진 관성력을 사용해 화학물질이 보관된 캡슐을 파괴시키는데 이로 인해 화학물질이 방출되면서 일종의 도화선에 해당하는 화공식 장치가 작동되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발된 자탄을 자폭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과거의 화공지연식 자폭신관은 장시간 작동할 때 불발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K9 저주포용으로 개발된 K310탄에 탑재된 DPICM 자탄 불발률은 2.8%로 규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풍산은 화공지연식 자폭신관을 개량함과 동시에 DPICM 자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자폭신관의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1% 미만의 불발률을 달성하면 합법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가능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포병과 대전차 탄약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진 상황이기에 폴란드 제팍 수주 이후 수조원 단위의 계약이 또 한 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T짐이라는 세계 최고의 미사일을 지닌 한국 CTM290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럽의 대안은 대한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KT짐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의 한 줄 평 굵다. 부럽네요. 한국산 무기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었다. 세계 방산 시장 4위라는 목표를 제시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올해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사상 첫 200억 달러 달성에 순항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방위사업청은 4월 이후 폴란드, 페루, 루마니아, 베트남 등 이딴 수출 낭보가 이어지는 등 수출 다변화로 한국 방산 수출 최초 200억 달러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30억 달러보다 70억 늘어난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내비치는 국가는 비단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지역을 불문하고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6일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에 DSA에 참석한 한국 관계자들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의 만남에서 지난해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 방안과 FA50 후속 군수 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WPG사 간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향후 천무와 천궁 등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당 전시회에서 필리핀 주요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갖췄는데 필리핀 측은 한국행 전투기 KF-21 보라매와 FA-50, 잠수함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베트남은 이미 도입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K9 저주포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페루는 해군과 육군 전력 증강 사업에서 모두 한국 기업들을 최우선 파트너로 선정했는데요. 지난 4월 17일 HD 현대중공업과 호위함을 포함한 4척에 대한 총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무조건 한국 기업 중 한 곳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폴란드와 같이 한국산 무기 체계로 대규모 세대 교체를 원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선례를 밟아 제2의 폴란드가 되길 원하고 있는데 앞서 2022년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 저주포, K2 전차, K239 천무, FA50을 도입한 것처럼 루마니아 역시 대규모 수주 계약을 준비 중으로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무기체계는 K9 저주포, K2 전차, K21 레드백 장갑차, K239 천무입니다. 지난달 23일 루마니아의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방산 협력식을 거행하면서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한국 업체들은 품질과 납기에서 우수한 영향을 증명해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폴란드와의 협력을 보면 알 수 있다. 루마니아 역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루마니아와 한국이 추진 중인 무기 계약에서 가장 먼저 성사된 것은 다름 아닌 K9 저주포였습니다. 사실 루마니아가 K9 저주포를 선택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또 당연하지 않은 면도 있는데요. K9 저주포가 전세계 시장 점유율 80%에 육박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이지만 사실 루마니아는 최근 이스라엘 엘비사의 아트모스 2000 자주포를 운용해오고 있었고 특히나 엘비사는 지난 2023년 11월 루마니아의 아트모스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아트모스가 아닌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자국의 현지 생산 공장이 있는 아트모스가 아닌 K9을 선택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폴란드 육군과의 상호 호환성 때문인데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우방국인 양국은 수많은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648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는 사실 K9을 도입하기 전부터 K9 성능에 대해 극찬했던 국가입니다. 바로 폴란드산 자주포인 크랩 자주포의 차체가 한국에서 직도입한 K9 차체이기 때문인데요. 폴란드는 크랩을 개발하면서 폴란드 업체 부마루 아벤더의 UPG 차체를 사용했는데 해당 차체는 SA-90 포탑의 하중과 반동을 잡아내지 못해 정확도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K9 차체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러한 계기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으며 총 648문이라는 대규모 K9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리고 루마니아는 유럽 최강의 포병 부대를 보유한 폴란드와 교를 같이해 K9 계약을 추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트모스 2000이 동유럽 현지에서 운용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바로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 때문입니다. 늪지, 습지, 언덕, 산림, 호수와 같이 다양한 험지가 존재하는 동유럽에서 차륜형 자주포는 기동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깊은 물 웅덩이와 진흙에 빠지면 차량이 동력을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언덕 지형에서 등판 능력이 저조하고 좁은 지형에서는 360도 방향 전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울창한 산림 지역에서는 나무와 장애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호수 지역에서는 침수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궤도형 자주포의 끝판왕인 K9 자주포의 우수한 기동성은 이미 노르웨이의 설원, 폴란드 늪지, 이집트의 사막 지형에서 모두 증명된 바 있죠. 루마니아가 아트모스가 아닌 K9 자주포를 선택한 것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덴마크 수준에서 겪은 K9의 수모를 되갚아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덴마크 자주포 도입 사업 당시 한국 K9 자주포가 육군 평가 보고서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엘빅과 야콥 옐레만 옌슨 첫 국방부 장관의 스캔들로 인해 아트모스가 선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옐레만 옌센은 적합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자주포인 아트모스가 선정되었고 한화의 K9 자주포는 후보 세 기종 중 가장 저조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가 엘비사가 자국에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K9을 선택하여 일종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참고로 현재 덴마크 자주포 도입 사업은 초기화되었고 엘레만 옌센은 기소되어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루마니아 현지 매체들은 K9 자주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내비치며 특집 보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루마니아에게 있어 첨단 궤도형 자주포 도입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1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방산 계약 역시 흔치 않는 일이라 대대적으로 보도 중에 있습니다. România cumpără armament greu din Coreea de Sud în valoare de peste $1 miliard. E vorba despre 54 de obuziere de ultimă generație. Contractul a fost semnat în prezența președintelui Iohannis. Mai fac parte 3 miniștri și șeful Departamentului pentru Situații de Urgență, care au mers însă cu alte aeronave. Miza principală a deplasării în Coreea de Sud a fost legată de achiziția pentru armata română. La Seul s-a semnat un memorandum care trasează liniile de cooperare pe următorii 10 ani, nu doar în apărare, ci pentru mai multe domenii. Crizele actuale globale impun eforturi sporite de apărare. Am încurajat creșterea substanțială a investițiilor sud-coreene în România. Armata română vrea să cumpere tunuri autopropulsate și mașini de luptă pentru infanterie. Obuzierele K9 Thunder sunt rapide și au o rază maximă de 54 de kilometri, spun specialiștii, cu o putere de foc de până la 8 obuze pe minut. 54 de astfel de sisteme de blindaj superior ar putea intra în dotarea armatei române de la coreeni, singura firmă care a rămas în cursă pentru ce a cerut Ministerul Apărării. Țări au cumpărat astfel de obuziere cu autopropulsie, printre care 5 state NATO. E vorba despre Polonia, Norvegia, Estonia, Finlanda și Turcia. Primul sistem ar trebui să ajungă în România în 2 ani și jumătate, dacă acest contract va fi semnat. Aceste obuziere pot fi într-o rețea bine organizată de conducere a întregului. Pe un alt program de înzestrare al armatei, care încă nu e demarat, coreenii oferă și mașini de luptă pentru infanterie, Melee Redback. Războiul din Ucraina i-a făcut pe șefii din armata României să înțeleagă cât de importante sunt obuzierele. Văzute ca un simbol al rezistenței ucrainene, vehiculele militare le-au stârnit interesul și generalilor de la București. K9 este unul dintre cele mai mari obuziere din lume. Principalul avantaj este viteza. Într-un singur minut poate să lanseze 8 proiectile. Imaginați-vă că aceste 8 obuze pot să distrugă o suprafață similară cu 2 stadioane. Obuzierele coreene sunt extrem de performante și dorite de armate din întreaga lume. Sunt ideale pentru lovituri la distanță de la 40 de kilometri. De asemenea, motorul este unul extrem de puternic și poate accelera până la aproape 70 de kilometri pe oră. Are o vedere panoramică de 360 de grade și echipajul este format din 5 militari. Firing maximum fire rate is 3 shots within 15 seconds. So even in 2010, we had very quick response when we received the attack from North Korea. The delivery is very fast to meet any customer requirements.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K9 자주포의 수출 잭팟에 견제라도 하듯 자국산 자주포가 대거 동원된 훈련 장면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중국 CCTV 산하 군사매체 군미천하에서는 베이징과 수도 방면을 방어하는 중부정구 수소 최정예 상비 집단군들의 포병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중부정구는 중국의 모든 정구 중 가장 많은 인원과 핵심 3개 집단구가 몰려있는 곳으로 중국이 보유한 모든 첨단 무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 공개된 155mm 중국식 궤도형 자주 곡사포의 훈련 장면은 결국 중국산 무기의 결함만 드러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25분짜리 영상에서 내내 곡사포라는 말이 무색하게 장거리 타격 능력은 보여주지 않았고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두고 직사로 발사하는 과정만 보여주었습니다. 간혹 중각 발사를 시도하긴 했지만 이 역시 사수들이 각도와 목표를 설정하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즉 곡사 발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며 자동화된 사격 통계 체계, 구동장치 및 탄 장전장치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기어코 감추고 싶어하는 중국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중국 포병들이 대상까지의 거리, 목표까지의 거리, 풍향 및 풍속, 지형 등의 값을 모두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었고 포병들의 섬세한 손 조절을 위해 특훈으로 바늘구멍에 실을 넣는 구시대적 훈련을 실시하는 장면이 송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 밀리터리 팬들에 의해 상당한 조리돌림을 당했던 중국 포병들이었죠. 그 이후로는 고각 곡사 발사의 장면은 절대 내보내지 않으면서 직사만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도 사수의 목표 설정 및 장전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동도 심해 발사 직후 반동이 있기 전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기는 꼼수도 발휘하고 있죠. 그런데도 중국 언론들은 인도의 K9 200문 도입 당시 K9은 종이 제어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중국은 백전백패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 줄 평, 모르고 맞을 때가 더 아프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